무언가가 행성 표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속도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불덩어리처럼 보여요. 곧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꽝! 충돌은 거대한 분화구를 남깁니다. 수천 입방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이 증발해요. 그리고 일련의 끔찍한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약 6,6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발생한 대충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비조류 공룡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의 4분의 3을 멸종시킨 그 충돌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재앙은 다른 행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화성도 한때 지구를 강타한 것과 같은 재앙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34억 년 전에요. 지구를 강타한 칙술루브 충돌과 유사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거대 쓰나미가 붉은 행성에 발생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해성이나 소행성이 화성 표면과 충돌하여 남긴 충돌 분화구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이 우주물체는 화성 북부 저지대의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거대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연구 이전에는 충돌 분화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천문학자 팀은 충돌 분화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해성과 소행성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분화구의 이름을 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폴은 109km에 걸쳐 있으며 해수면보다 거의 112m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뮬레이션 결과 폴과 같은 크기의 분화구가 여러 개 형성됐어요. 시뮬레이션 중 하나는 이 분화구들이 강한 지반 저항에 부딪힌 폭 8km 소행성에 의해 남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작은 소행성이 더 약한 지반 저항을 만나 분화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두 시뮬레이션 모두에 따르면 충돌 분화구의 직경은 거의 112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충돌로 인해 충돌 지점 중심에서 최대 1450km 떨어진 곳까지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과학자들이 쓰나미의 높이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약 250m로 에펠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였어요. 이 연구의 저자들은 또한 폴 분화구가 지구에 있는 칙술루브 충돌 분화구와 유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칙술루브 소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온 것으로 추정돼요. 이 우주물체는 가로가 최소 10km였어요. 유카탄 반도 근처의 얕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지구 전체에 그 흔적을 남겼죠. 2021년 연구원들은 이 충돌로 인해 현대 루이지애나 중부 지역의 지각에 메가리플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이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 반대쪽 해저 퇴적물을 침식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과학자 팀은 충돌 후 처음 10분 동안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소행성이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4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인도양 쓰나미보다 최대 3만 배나 큰 파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충돌로 인해 물이 너무 많이 이동하여 거의 1.6km 높이의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 2개를 겹쳐 쌓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빈자리는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았어요. 바닷물이 다시 분화구를 채우기 위해 몰려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튕겨져 나와 더 큰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 후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 파도가 초속 1m의 속도로 전 세계를 누비며 모든 해안선을 덮쳤습니다. 3층 높이의 건물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멕시코만의 넓은 바다에 있는 충격지역 근처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파도가 발생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파도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100m 이상 높이로 솟아올랐고 더 멀리 떨어진 쓰나미 파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붉은 행성으로 돌아갈게요.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둔 2번의 운석 충돌에 의해 촉발됐죠. 이 2번의 충돌 사이에 화성은 기후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결과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으로 변했어요. 즉, 첫 번째 소행성 충돌은 액체물로 구성된 파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나미는 아마도 얼음물 덩어리에 의해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지구에 충돌한 가장 큰 소행성은 실제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충돌은 약 35억 년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호주 북서부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의 직경은 19에서 29km였어요. 이 소행성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강타하여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요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3만 개 이상의 물체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는 그중 약 1,500개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이 우주함석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된 후 남은 잔해예요. 예를 들어 2004년에 천문학자들은 지구 근처에서 거대한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관측에 따르면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소행성의 이름은 아포피스였어요. 이 소행성의 크기는 365m 이상이고 무게는 약 2천만 톤입니다. 2029년 4월 13일에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요. 아포피스는 지구 표면에서 36,600km 떨어진 거리를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 우주함석이 2029년에 지구를 비껴간다고 15년 후인 2036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지구에 충돌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깨진 유리와 창문부터 대부분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기술 덕분에 재앙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재난 영화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에서 온 이 방문객을 궤도에서 밀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고요. 과학자들은 집중된 태양빛을 이용해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력 트랙터로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그건 우주에 있는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상의 우주선이에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거대한 소행성은 종종 지구로 몰래 다가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소행성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다가 충돌하기 불과 몇 주 또는 며칠 전에 발견되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지구 주변의 모든 천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우리의 태양,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TV 채널, 뉴스가 우리의 태양이 있던 자리 가까이 온 블랙홀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에요. 심지어 응축 원반도 보이고 하늘의 배경이 약간 일그러져 보여요. 그 뜻은 정말 가까워졌다는 거죠. 보통 블랙홀은 너무 멀어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망원경으로도 직접 볼 수 없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대체 무슨 일인 거죠? 태양은 어디 갔죠? 블랙홀이 삼켰나요?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있어요. 우리를 태우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빛, 동쪽에서 솟아올라 서쪽에서 지는 따뜻한 아름다운 광경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웠죠.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죠.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질량이 큰 물체는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 넓어서 태양 내부에 100만 개 이상의 지구를 넣을 수 있죠. 우리의 태양이 블랙홀로 변한 걸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엔 너무 이른데요. 제 말은 그런 식으로 형성되거든요. 거대한 별들이 수명이 다해서 폭발하면 이건 초신성이라고 불리는데 결국 스스로 붕괴되어 아주 작아져요. 이건 크기는 작은데 질량은 거대해요. 그래서 블랙홀의 중력이 아주 강하고 심지어 가까이 오는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모든 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우리 태양은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잃고 있고 결국 우주에 남아있는 유일한 에너지는 블랙홀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블랙홀은 먼지, 가스 그리고 방사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방사능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행성 근처에 오지 않길 바래요. 우린 더 이상 태양계에는 빛이 없어요. 빛도 없고 열도 없어서 수성과 금성조차 곧 얼음으로 뒤덮일 거예요.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새로운 빙하기에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요? 유일한 구원은 아주 빠르게 회전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있는 응축 원반인데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블랙홀의 질량이 이전의 태양과 동일하다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 같은 궤도에 머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면 그걸 지금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녕 태양계야.
만나서 반가웠어. 오, 이런 무슨 일이죠? 맑고 화창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둠이 내리쬐는 게 보여요. 아직 시기가 오후 2시인데 어떻게 밤이 된 거죠? 그리고 달도 달라 보여요. TV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태양이 사라졌고 몇몇 불가사의한 사건들 때문에 달이 더 이상 지구 궤도를 돌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태양계 중심에 있다고 하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태양이 우리 태양계 중심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데 이제 8분 20초가 남았어요. 태양 에너지가 핵에서 표면으로 이동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지만 8분 20초는 정확히 햇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 빛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이동하는데 이는 태양에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우린 더 이상 거주 가능한 영역이 있지 않아요. 거주 가능 구역은 행성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경우 태양인, 즉 항성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제 태양이 없으니 빛이 우리에게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하게 될 거고 우리의 행성은 점점 얼어붙어 생명이 없는 바위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태양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낼 시간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후에 몇몇 다른 문명의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존재했는지 증거를 찾기 위해 이곳을 탐사하겠죠. 우리가 화성과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항상 생명이 없었는지 혹은 몇몇 유기체들이 그곳에 살았었다는 징후가 있는지 알아내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다른 뭔가도 빛의 속도로 이동해요. 중력이죠. 태양 없이 약 8분 이상 행성들은 태양계의 텅 빈 중심 주위를 계속 돌 거예요. 시간이 가고 마침내 방향을 알 수 없는 우주 어딘가로 떠내려가게 되겠죠. 달은 우리를 제자리에 둘 수 있을 만큼 강한 중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따뜻함과 삶을 지탱해 줄 만큼 밝게 빛날 수도 없죠. 너무 멀어져서 이젠 거의 보이지 않네요. 예전처럼 우리 행성을 평화롭게 접근하지 않는 달 때문에 조수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어요. 바람이 훨씬 더 세지고 빨라요. 모든 게 정상이었을 때 우리의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날씨와 계절이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엄청 빠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들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영원한 어둠에 잠길 때까지 아직 1분 정도 남았어요. 우린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부주의하게 살았던 어제의 삶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거대한 중성자별이 우리 태양이 있던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뭔가가 다르다는 건 알아차렸을 뿐이고 태양이 더 작아지고 이상해졌어요. 나머지는 뉴스에서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태양이 중성자별 뒤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태양이 태양계 밖으로 밀려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갔을까요? 중성자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밀도가 높은 우주물체예요. 태양보다 질량이 거의 2배 크지만 지름은 15km에 불과한 항성에 압축되어 있는데 이건 지구에 있는 도시만한 크기예요.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의 연료가 부족할 때 생겨나요. 그게 크게 폭발하며 붕괴되죠. 그것의 가장 중심 영역인 중심핵이 붕괴하고 모든 전자, 음전하 입자와 양성자, 양전하 입자가 하나로 뭉쳐져 중성자로 만들어져서 전하를 띠지 않거나 중성 충전 상태를 띠게 돼요. 우린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종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중성자별은 지구보다 20억 배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우리의 새 태양이 자기 쪽으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끌어당겨 결국 파괴할 거란 거예요. 벌써 시작됐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처음에 행성들이 중성자별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안정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있어요. 아주 급속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중성자별은 초당 700회 이상 회전해요. 이건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의 태양은 27일에 한 번 회전해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을 파괴한 후 이 별은 빛의 약 5분의 1의 속도로 우주를 계속 회전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지며 어렸을 때 음식 갖고 놀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알고 보니 이 우주비행사들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서 선실을 가로질러 젤리 덩어리를 띄우는 건 재밌어요. 하지만 이건 우주 유포리아라고 불리는 잠재적인 문제의 징후이기도 해요. 아무도 우주에서 느끼는 극도의 행복감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우주 유포리아는 모두가 볼 수 있게 바로 앞과 중앙에 바로 거기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달의 골프공을 밀반입했고
골프공을 달의 궤도로 쳐서 그걸 달을 위한 작은 위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 모두들 그게 그저 웃기다고 생각했죠. 아폴로 16호 우주비행사 찰스 듀크는 1972년 지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들과 경쟁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달의 6분의 1 중력의 혜택을 보고 올림픽 선수들을 앞지르려고 시도했죠. 듀크는 너무 높이 뛰어올라 뒤로 돌아 배낭에 있던 생명 유지 장치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어요. 가방이 깨졌다면 치명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었어요. 듀크의 지휘관인 존 영은 그거 재미없어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재미없었죠. 하지만 아폴로 17호 우주비행사들이 암석 샘플을 수집하면서 어린이 동요를 부르고 춤추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우주 유포리아는 또다시 주목받지 못했어요. 일찍이 1965년에 에드 화이트가 묶여서 우주 유형으로 우주를 최초로 걸은 미국인이 되었을 때 그의 우주 유포리아가 분명해졌어요. 그는 최초의 제트백 또는 공식적으로 인간 조종장치라고 불린 MMU로 자신의 이동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필요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안 돌아갈래. 이거 재밌어. 마침내 제미니 우주선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에드 화이트는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우주 유포리아에 뭔가 불길한 게 작용하고 있었어요. 무중력 상태가 밑으로 지나가는 지구의 광경과 합쳐지면 모든 의무감을 압도하는 흥분감을 만들어내요. 이게 우주 유포리아의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 우주 유포리아의 효과가 아폴로 17호 우주비행사들이 달에서 루나 로버를 운전할 때 나타났었어요. 차량은 권장 속도를 초과했으며 로버가 두 바퀴를 들썩거릴 때 심지어 종종 공중에 떠있을 때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어요. 캐나다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묶인 EVA 즉 우주 유형을 하느라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어깨너머를 보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우주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철썩 때렸죠. 은하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너무 감성적으로 압도되어 헤드필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우주에서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고 눈에 고여요. 헤드필드는 기쁨의 눈물에 눈이 멀어버렸죠. 하지만 헤드필드는 유학을 위배하고 지구에 있는 감독관들에게 말하는 걸 거부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후에야 헤드필드는 그 유명한 문구를 말했죠.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 그건 우주 유포리아의 직접적인 결과였어요. 우주비행사 헤드필드는 우주 왕복선에 다시 탑승할 수 있었지만 그의 EVA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우주 유포리아가 개입한 거였죠. 우주 유포리아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오버뷰 이펙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주에서의 무중력 상태는 우주 비행사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서부터 우주선의 모든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저궤도인 LEO라고 불리는 483km 미만의 궤도를 돌아요. 지구 저궤도에는 중력이 충분해요. 지구의 중력은 달을 궤도에 있게 하고 달은 약 40만 2336km 떨어져 있죠. 실제로 우주 비행사 150명은 지구 저궤도에서는 64kg이 나갈 거예요. 우주의 무중력 상태는 중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유낙하 때문이에요. 뭔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해요. 로켓이 발사되고 약 8분 후 엔진이 꺼져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은 지구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이때 로켓은 약 시속 28,158km의 궤도 속도에 도달해요. 그래서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만 절대로 지구에 부딪히지 않죠. 계속해서 지구의 표면과 정확하게 같은 곡선 경로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죠. 궤도에 있고 자유낙하예요. 비록 모두가 무중력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만약 자유낙하할 때 발밑에 욕실 저울을 둔다면 0이 뜰 거예요. 그건 체중계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우주 비행사들이 모두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데 즉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수십 심지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가 나가는 무거운 장비를 들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의 슈퍼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특이 상황을 만들어내요. 우주에는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달로 가는 첫 여행에서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뒤돌아보고 지구를 찍을 계획이 없었어요.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들은 제한된 수의 지구 사진만 찍었어요. 그거 특이하고 좀 이상하죠. 하지만 달에서 본 지구 도디는 아마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 운동가적인 사진일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심지어 계획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버뷰 이펙트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예상치 않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지구의 거의 모든 지구본은 지구의 모양이 아니에요. 학교와 도서관에 있는 지구본은 보통 다양한 색으로 각 나라를 보여주죠. 물론 각각의 나라에는 별이 있는데 그건 그 나라의 수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죠. 이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지구본들은 지구의 지구본이 아니에요. 사실 지구의 지구본을 찾는 게 쉽지도 않아요. 교실 지구본의 나벨을 읽어보세요. 지정학적 세계. 이 지구본들은 세계라고 불리는 곳의 본이에요. 세계라고 불리는 행성은 없어요. 세계는 우주에 없어요. 누군가의 책상이나 선반 위에 있죠. 우주 정의의 기원은 지질학적인 거예요. 우주는 지구 대기까지는 포함하지는 않는 그 위의 것으로 정의돼요. 지구는 심지어 천문학적인 물체도 아니에요. 그래서 달로 가는 첫 번째 미션인 아폴로 8호의 임무에 지구의 어떠한 사진도 찍는 게 계획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땐 셀카란 게 발명되지도 않았어요. 또 달에서 지구 도지를 보는 심리학적인 영향이 왜 그렇게 심오 있는지도 설명이 되죠. 누구라도 모든 인간들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은 어딘가에 무중력, 극한의 온도, 심지어 물속에서도 작동하는 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펜은 거의 모든 표면에 쓸 수 있고 뒤집어서 쓸 수도 있고 주변 온도가 섭씨 300도까지 올라가도 잘 써진다고 해요. 나사가 이런 펜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와 거의 10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일반 볼펜의 문제점은 무중력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잉크가 중력에 영향이 없기에 정상적으로 볼로 흐르지 못해요. 대신 잉크가 저장된 곳에 압력이 생겨서 펜이 새기 시작하죠. 과거에 나사는 연필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무 연필은 대부분의 우주선에서 화재 위험물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우주선 안의 대기는 100% 산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슈퍼펜의 필요성이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루머가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나사는 그런 펜을 만들지 않았고 연구에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그 펜의 개발은 시카고에 있는 피셔 펜 회사의 폴 C. 피셔가 우원했어요. 그는 가압 잉크 카트리지를 만들기 위해 10억 원 이상을 거의 10년간 투자했어요. 이 잉크 카트리지는 우주 펜이 무중력과 다른 극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마침내 섭씨 영하 35도에서 120도의 온도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어요. 정말 놀랍죠? 이 펜은 1966년에 특허를 받았어요. 그리고 1년 후 여러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후 나사는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에게 이 펜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게도 나사가 우주 펜 개발에 엄청난 양의 돈을 쓴다는 소문이 수십 년 동안 떠돌았어요. 여러 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많은 공상과학 영화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음향 효과를 동반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주에선 아무도 여러분의 비명을 듣지 못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우주엔 공기가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음파는 진공을 통해 이동하지 않아요. 음파가 고막에 도달해서 진동시키지 않으면 뇌로 신호가 전달되지 않죠.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에요. 특히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겐요. 우주에 고요함이 없다면 태양 폭풍의 소음에 계속적으로 압도당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해성에 아름답고 긴 꼬리가 있을까요? 그건 단지 널리 퍼진 오해일 뿐이에요. 사실 해성은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우주 무체예요. 보통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죠. 우주의 어둠 속에서 해성은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고 완전히 얼어 있어요. 해성은 별에 가까이 가야만 꼬리가 생겨요. 그때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 과정은 코마라고 불리는 흐린 대기와 독특한 꼬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꼬리는 항상 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별의 반대 방향을 가리켜요. 태양 복사와 태양풍에 의해 꼬리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꼬리는 종종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종종 해성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광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개념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믿게 만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광년은 거리를 측정해요. 나사는 광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빗줄기가 1년 동안 이동하는 총 거리. 그리고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1광년은 거의 10조 킬로미터와 같아요. 직접 계산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주에서 무중력을 경험한다고 종종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중력 상태를 느낀다고요? 하지만 그건 정확히 사실이 아니에요. 중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중력 덕분에 다른 지구 주변을 돌고 태양은 우리의 고향 은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우주 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완전한 중력이 아닌 마이크로 중력, 즉 아주 적은 중력을 경험합니다. 우주 정거장의 중력은 지구 표면의 중력보다 겨우 10% 정도 약해요.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은 계속해서 자유 낙하를 해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에 실린 모든 물체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로가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 지구 주위에서요. 그리고 모두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과 안에 있는 물건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손끝으로 수백 킬로그램 되는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미세 중력이 종종 무중력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둘은 매우 다릅니다. 태양은 항상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사진 속에선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예요. 전 그 기분 알아요. 핵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은 항상 태양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매초 수억 톤의 수소가 거의 그만큼의 헬륨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감마선으로 방출돼요. 그러고 나서 이 광선은 빛으로 변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태양은 눈부신 빛과 놀라운 열을 발산해요. 하지만 실제로 불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산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주복 없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폭발할까요? 글쎄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우주 유형 중에 우주복을 벗는 것은 영화에서 자주 묘사되는 것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을 거예요. 보호장치 없이 사람은 우주에서 15초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공기를 내쉬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가 내부의 폐를 손상시킬 거예요. 그러면 작은 우주선과 같은 우주복의 보호 없이는 몸 안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비록 폭발하진 않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밖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블랙홀은 거대하고 무서운 우주 진공 청소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블랙홀은 파리 지옥 풀과 비슷해요.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죠. 대신 꽤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어요. 별이 너무 가까이 올 때에만 블랙홀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도 일정한 경계를 넘는 우주 물체만 산산조각이 납니다. 만약 태양이 갑자기 블랙홀로 대체된다면 지구의 궤도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지구의 온도는 변할 거예요. 태양풍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 의해 생성된 어떤 자기 폭풍도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자, 태양을 대체한 블랙홀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이 블랙홀로 끌어당겨지기 위해서 지구는 매우 가까이 접근해야 할 거예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한 신화는 50여 년 전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두운 면이 단순히 지구 반대편을 향하고 있는 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에요. 달의 어두운 면이 달의 다른 지역보다 더 어두운 게 결코 아니에요. 햇빛은 달의 모든 면을 똑같이 비춥니다. 지구에서 달의 이 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동주기 자전이라고 알려진 현상 때문이에요. 수십억 년 동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수십억 년 동안 지구와 달의 중력적 연관성은 궤도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속도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구가 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달의 회전이 점차 느려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균형이 잡힐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달이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회전하는 것과 여러분은 지구가 꽤 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태양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거의 99.9%를 차지해요. 나머지 질량은 행성과 위성, 소행성, 해성, 가스 그리고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우리를 매일 따뜻하게 해줘요. 이것의 온도는 약 섭씨 5,537도이지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열과 온도를 구별해야 해요. 열은 어떤 물체 내부의 에너지예요. 온도는 물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열이 그 물체에 전달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물체가 열을 잃으면 온도는 내려가죠. 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태양은 방사선을 통해 전달돼요. 그건 열을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는 의미죠. 여러분의 몸도 열을 방사해요. 적외선 파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여러분이 방에 있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체가 뜨거울수록 더 많은 열이 방출돼요.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는 대부분이 진공 상태여서 방사선을 통해 열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열을 충분히 전달할 입자가 없어요. 태양에서 오는 열이 물체에 닿으면 원자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주엔 아무런 물질이 없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주에 있는 아주 드문 원자와 분자가 열을 흡수하고 차가운 진공이 차갑게 유지되는 동안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거죠. 지구 대기 안엔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는 쉽게 전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물체를 직사광선에 놓는다면 그것은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섭씨 121도로 가열될 거예요.
진공의 온도는 섭씨 영하 270도예요. 그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주가 여러분을 태우거나 얼어붙게 할 거란 뜻이죠. 태양은 사실 노란색이 아니에요. 넓은 범위의 파장에 걸쳐 빛을 방출하죠. 우린 스펙트럼의 정점으로 온도와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차가운 별은 빨간색으로 보일 거고 뜨거운 별들은 파란색과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흰색 그 사이의 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태양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녹색이라고 부르는 파장에서 스펙트럼이 최고조에 달해요. 하지만 우리 눈은 그걸 달리 인식하죠. 그래서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과 결합한 이 녹색과 스펙트럼의 다른 파장의 결합이 인간의 눈에는 하얗게 보일 거예요. 우린 일반적으로 태양을 노란색으로 인식하는데 그건 우리의 대기가 붉은 빛보다 푸른 빛을 더 효율적으로 산란시키기 때문이에요. 일출과 일몰 동안 놀라운 광경을 선사해주는 태양의 스펙트럼에는 붉은 빛이 더 많이 있어요. 흑점은 평균적으로 태양 그 자체보다 훨씬 차가운 태양의 가시표면의 일부예요. 이것들은 증가된 자기장이 있는 부분과 겹쳐요. 이 부분들은 태양의 가시표면으로 열이 방출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태양의 나머지 표면은 태양의 흑점보다 3배 더 밝아요. 그 대조가 그것들을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죠. 우리가 태양에서 흑점을 떼어다가 밤하늘 어딘가에 둘 수 있다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보면 달처럼 밝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하나의 원시 행성 구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요. 천왕성과 금성만 빼고요. 아마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만든 강한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은하는 달라요. 보통 같은 먼지와 입자의 구름으로부터 형성되지 않아요. 또 무작위로 우주에 분포되지 않아요. 필라멘트 형상으로 나타나죠. 암흑물질과 은하의 밀도가 높은 가느다란 가닥이죠. 그 사이엔 빈 공간이 있고요. 원시 은하계는 우주의 작은 영역에서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도 우주 전체에 걸쳐 암흑물질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필라멘트의 물질은 코르크 스크루 형태로 움직이며 밀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은하가 회전하려는 일반적인 방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무작위적이에요. 언젠가 우린 달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달 표면에 고정되어 있는 케이블카 말이에요. 그게 402,336km까지 뻗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 행성에 직접 연결할 수는 없을 텐데 지구와 달은 모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궤도 높은 곳에 닿게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연구자들은 우리가 몇십억 달러의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달에는 우리가 분명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희귀한 형태의 헬륨은 지구의 핵융합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희귀한 요소들을 가져와 스마트폰과 다른 전자제품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53번 정도 오르내리면 엘리베이터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케이블의 두께는 연필만 하겠지만 무게가 40톤 정도 될 거예요. 심지어 뭔가를 발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지구에 갖고 있는 물질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 2개의 조합도 있을 수 있어요. 우주선이 지구 표면에서 우주 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올릴 거예요. 그런 다음 달로 향해 날아가겠죠? 최종적으로 달 표면으로 내려갈 수 있는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태양계의 행성들은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궤도를 갖고 있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 충돌은 행성계가 아직 형성되고 있을 초기 단계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정면 충돌의 경우 2개의 가스 거대 행성들이 융합될 거예요. 질량을 잃거나 가스 표피에 있던 물질이나 단단한 핵에 있는 물질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런 충돌이 더 빠르게 가속되면 표피 가스의 주요 부분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에서 쾅! 2 행성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정면 충돌이 아니라면 다를 거예요. 만약 2개의 중심핵이 완전히 서로를 피할 수 있다면 가스상 거대 행성들은 융합되지 않을 테지만 그게 여러분을 응시하고 여러분은 그걸 응시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거대한 눈이에요. 여러분은 그 위를 우주 헬리콥터로 맴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겁이 나도 이 일은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붉은 행성의 표면으로 헬리콥터를 내려보내요. 맞아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있는 곳이에요. 화성이요. 하지만 우선은 여러분은 태양에서 4번째에 있는 행성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기억하려고 잠시 시간을 내요. 이건 내 행성들 중 마지막이에요. 내 행성은 소행성대 안에 있는 행성들이에요.
또한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구형 행성이라고도 불려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대기보다 훨씬 얇아요. 95%의 이산화탄소와 1%의 산소만을 포함하고 있죠. 다시 말해 헬멧 벗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어쨌든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행성의 표면에 착륙해 갈색이 도는 붉은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우주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긴 아주 추워요. 우주복 소매에 달린 온도계가 영하 62도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딜 시간이에요. 이 행성은 꽤 다채로워 보이는데 특정 지역의 색은 토양을 구성하는 미네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발 아래 땅은 미세먼지로 덮여 있어요. 녹 같아 보여요. 공중에도 같은 주황색 먼지가 있어요.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고 있어서 화성의 공기를 마실 필요가 없으니 다행이에요. 화성의 표면을 덮고 있는 이 먼지층은 2에서 12m의 두께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화성에 유사히 삼켜지지 않기를 바래요. 아주 가벼운 느낌을 받으면서 걷기 시작해요. 화성은 우리 지구 부피의 15%, 지구 질량의 11%에 불과해요. 그 뜻은 이곳의 중력이 훨씬 약하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이 당기는 것의 38% 정도예요. 위아래로 뛰어보고 나서 수백 미터를 뛰어봐요. 땀 한 방울도 안 났어요. 걸어서 그곳을 탐험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건 그 행성의 표면에 바위가 많고 분화구와 화산, 오래된 마른 호수바닥, 협곡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지평선에 우뚝 솟은 거대한 뭔가가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호기심을 억누르려고 해요. 나중에 그게 뭔지 알아낼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갑자기 멀리서 거대한 구름이 나타나요. 마치 거대한 말무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은 헬리콥터로 돌아가 가능한 한 빨리 멀리 날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건 화성의 악명 높은 먼지 폭풍 중 하나예요. 주로 여름 동안 붉은 행성의 남반구에서 발생해요. 가끔 행성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것들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죠. 헬리콥터에 올라 여러분을 아주 놀라게 했던 눈을 향한 항로를 설정해요. 혈관같이 보이는 구불구불한 도랑들이 눈알을 통과해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실제 눈 같아 보이진 않아요. 곧 여러분은 그게 분화구라는 걸 깨달아요. 거대해요. 폭이 거의 30km예요. 마치 동공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분화구 주변에는 심지어 더 큰 다른 분화구들도 있어요.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된 걸 거예요. 그때는 화성이 여러 번의 우주 암석 공격을 견뎌야 했었던 때일 거예요. 하지만 눈 모양 분화구는 왜 주변 풍경보다 더 어두운 거죠? 과학자들은 한때 이 거대한 구덩이에 화성에 물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도랑들 기억나시죠? 그게 아마 물을 운반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화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몇몇 물질과 광물들이 침식되는 걸 막았을 거예요. 이제 지평선 위에 뭔가 우뚝 솟아있는 거 기억나시죠? 가서 탐험해 볼 시간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이게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순상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라는 걸 알게 돼요. 지름이 595km가 넘는데 이건 아리조나주와 거의 같은 크기예요. 머리를 기울여봐요. 와, 그 산은 높이가 252km예요. 또한 6km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화산의 순수한 크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지구에서 가장 큰 화산은 마우나로아인데 해발 약 4km이고 폭이 120km나 돼요.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올림푸스 몬스의 부피는 마우나로아보다 약 100배 더 커요. 이 화성 거인은 카우아이에서 하와이까지 하와이 제도 전체를 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산은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마도 더 약한 표면 중력과 더 높은 분출 비율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구의 지각과 아주 다른 붉은 행성의 지각 때문일 수도 있고요. 고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지각은 15개에서 20개의 움직이는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판이 용암을 생산하는 위험지대 위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화산들이 형성되고 이미 존재하는 화산들은 없어져요. 그래서 용암이 많은 분출구를 통해 표면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화성에서 지각은 지구에서와 같은 구조판으로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용암은 하나의 아주 큰 화산에 쌓이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이 거대한 산에 더 가까이 가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헬리콥터에서 나와 화성 땅으로 나오자마자 발밑의 땅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건 화성 지진이에요. 하지만 화성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각판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나사의 전문가들은 화성 내부의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될 때 화성 지진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행성의 지각의 암석 파괴와 균열을 초래해요. 또 다른 강력한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균열 중 한 개가 바로 옆에서 열려요. 땅에 넘어지니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져요. 하지만 곧 모든 게 진정돼요. 여러분은 만약을 위해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일어나요. 보세요. 붉은 행성의 내부를 탐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예요. 특수 연구 로봇을 보내기에 그 균열은 충분히 커요. 이 행성의 지각은 얇고 화산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행성의 핵을 둘러싸고 있는 멘틀은 두꺼운 규산염, 산소, 그리고 다른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아마 이걸 부드러운 바위 치약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화성의 멘틀은 지구의 멘틀보다 훨씬 더 얇아요. 겨우 1300에서 1700km의 두께예요. 이 행성의 핵의 경우 대부분 철,